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윤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트코인의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합의 알고리즘은 다른 말로 나카모토 컨센서스라고 불러요. 지난 시간에 램포터 선생님이 만드셨던 합의 알고리즘은 PBFT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었죠. 그 알고리즘은 메시지 패싱 방식으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노드 수가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런 노드 수가 정해진 시스템이 아니라 노드가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개방형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PBFT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잖아요. 즉 돈을 다루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서 돈을 전송하는 단위는 트랜잭션이고, 그 트랜잭션들을 묶어서 하나의 블록으로 패키징을 하고 그 블록을 가지고 합의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합의의 단위는 블록이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모든 블록체인들은 모두 합의의 단위를 블록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 블록 안에 들어오는 트랜잭션들은 서로 모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블록 안에 들어있는 트랜잭션들은 모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수행했을 때 그 이후의 상태가 유효한 그런 트랜잭션들만 담겨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에서는 UTXO라고 해가지고요, 트랜잭션을 다룰 때 이제 UTXO 구조를 가지는 트랜잭션들을 블록에 담게 되는데, 이 UTXO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블록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트랜잭션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각 블록들은 합의의 단위로서 처리가 되고 나서 다음 블록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새로 생성되는 블록은 그 이전 블록의 데이터의 요약본, 블록의 해시 값을 포함을 시켜서 새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형적으로 블록이 증가하도록 만드는데요. 이때 개념적으로 중요한 건 각 블록은 트랜잭션들의 집합이고, 그리고 트랜잭션들의 집합이라는 소리는 그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고 난 후에 스테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 스테이트라고 하면 각 어카운트들의 금융 상태를 의미를 해요. 즉 누가 얼마 가지고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금융 상태이고, 금융 상태를 기반으로 그 다음 블록에서 트랜잭션들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상태가 생길 겁니다. 그 다음 상태 역시 누가 얼마 들고 있고에 대한 총 정보겠죠.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블록이 진행될수록 금융 상태가 블록 단위로 분절돼서 업데이트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신 블록의 스테이트가 현재 이 비트코인의 담긴 최신 금융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신 블록을 보고, 영어로는 current 블록이라고 하죠. 이 최신 블록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우리가 싱크를 받게 되면 제네시스 블록부터 커런트 블록까지 모든 블록들을 다 수행을 해보면서, 즉 각 블록들에 들어있는 트랜잭션들을 순차적으로 수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최신 블록에 있는 트랜잭션들까지 모두 수행한 결과가 현재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즉 이 비트코인이 유지하고 있는 최신 금융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비트코인에서 금융 상태를 볼 때는 이 커런트 블록, 최신 블록을 봐야겠죠. 그러면 금융의 상태가 블록에 저장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는 그 블록이 어떻게 네트워크에 전파가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에서 블록이나 트랜잭션을 네트워크에 전파하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이제 가시 프로토콜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전파를 해요. 이 가시 프로토콜은 이름에서 보면 아시듯이 가십이라는 건 소문이죠. 그래서 소문이 전파되는 방식이랑 비슷하다라는 의미에서 가십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전염병이라는 뜻에서 에피데믹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가십 프로토콜 혹은 에피데믹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은요, P2P 시스템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인데, 왜 이런 가십을 쓰냐면요, 다른 방식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P2P 시스템에서는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노드라고 부르고요, 그 노드들이 서로 메시지를 전파를 합니다. 이때 메시지를 전파하는 노드가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받는 노드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한 노드가 나머지 모든 노드들에게 메시지를 한꺼번에 전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 노드가 모든 노드에게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나머지 노드의 수가 적다면 되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노드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노드에는 밴드위스라고 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즉 이 노드가 1초에 전파할 수 있는 메시지의 개수에 한계가 있는데, 그 개수를 너무 초과해버리면 전체 노드에게 전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 방식을 쓰게 되면은 노드가 적을 땐 효율적이지만 노드가 많게 되면은 오히려
메시지의 전파가 늦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노드가 많아졌을 때 좀 비효율적이라면은 노드들이 이제 메시지 전파를 좀 나눠가지고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두 번째가 트리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법이에요. 메시지를 전파하는 노드가 모든 노드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3개의 노드에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 메시지는 트랜잭션이나 블록을 뜻하는데요. 이 3개의 노드에게 메시지를 주면은 이 3개의 노드가 자기의 다른 이웃들에게 메시지를 차례로 전파하는 겁니다. 이 노드에게 메시지를 전파를 하고요. 이 노드가 이 노드에게 주고 다시 이 노드가 마지막에 있는 이 노드에게 메시지를 주는 방식을 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노드의 밴드위스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밴드위스는 한국말로 대역폭인데 이 대역폭의 한계 때문에 메시지가 느리게 전파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의 단점이 뭐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노드가 지금 메시지를 전파할 때 죽어버려요. 혹은 메시지를 전파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면 이 두 노드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전파하는 루트에서 하나가 만약에 아웃된다면 나머지가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이 밴드위스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이 가시 프로토콜입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방식을 보시면 되는데요. 메시지를 전파하는 노드가 자기의 이웃들에게만 메시지를 전파를 하면 그 이웃들이 자기의 다른 이웃들에게 메시지를 전파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노드 있죠. 이 노드는 여기서도 메시지를 받고 여기서도 메시지를 받아요. 지금 메시지를 전파하는 노드가 겹칠 수가 있는데요. 겹치게 되면 좀 비효율적이겠죠. 왜냐면은 이미 줬는데 또 받으니까. 그런데 그런 비효율을 허용하는 게 더 좋은 게, 왜냐면 트리 형식 같은 경우에는 얘가 죽어버리면 얘들이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주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얘가 죽어도 얘가 여기다 메시지를 줄 수 있으니까 되게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 방식은 언뜻 보면 조금 느려 보이는데요. 이게 전염병이 퍼지는 것과 비슷하게 메시지가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네트워크에 노드가 있는데 그 노드들의 절반까지 메시지가 전파되는 시간은 되게 느려요. 그런데 절반이 메시지를 받게 되면은 나머지 절반이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렇게 비효율적이지도 않고 안정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블록체인들은 다 이러한 가시 프로토콜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본다면 이 노드가 블록을 전파해요. 그러면 이웃들에게 전파가 되고요. 그 이웃들에게 전파가 되고 이렇게 전체 네트워크에 그 블록이 전파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 노드가 같은 블록을 동기화하는 거고요. 그 말은 즉 아까 블록에는 금융 상태가 있다고 했죠. 그 정보를 모두가 들고 있으니까 모두가 같은 금융 상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상태가 되면 그 다음 블록을 만들어서 네트워크에 전파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블록이 전파되는 방식은 알겠는데 누가 블록을 만들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PBFT 방식에서는 노드 수가 정해져 있고 보통 돌아가면서 블록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나카모토 컨센서스 방식에서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드가 누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누가 언제 나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블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나 블록을 만들 수 있으면은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블록을 마구잡이로 만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블록이 네트워크 전파가 되기 전에 다른 블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블록이 막 네트워크에 난무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노드가 같은 금융 상태를 가질 수가 없겠죠. 서로 다른 금융 상태들을 가질 거니까 어떤 단일한 금융 상태에 해당하는 그런 블록체인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누구나 블록을 만들 수 있지만은 아무나 만들 수 없게 해야 돼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전체 빨간색 블록이 동기화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노란 블록이 만들어졌다고 해볼게요. 이 블록이 전파가 되는 와중에 오른쪽에서 파란색 블록이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나 만들 수 있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노란색이 전파되는 와중에 파란색이 또 전파가 되고 있고 중간에 이 노드는 뭐 네트워크 중간에 나가버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노란색과 파란색 블럭이 전파가 되는 와중에 이 두 노드에서는 충돌이 발생을 하죠. 이 충돌을 컴퓨터 공학에서는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노란색 블럭과 파란색 블럭이 레이스 상태에 있는 겁니다. 즉 경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초록색 블록이 또 생겼죠. 그리고 전파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좀 진한 파란색 블록이 새로 생성이 되고 하게 되면 이 네트워크가
같은 블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나 만들 수 없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블록체인에서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존재를 하고요. 그 네트워크에 블록이 전파가 되는데요. 그 블록이 전체 네트워크의 대부분의 노드에게 전파가 되기 전에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저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떤 논문에 따르면은 전체 네트워크의 90% 이상의 노드에게 블록이 전파되기 전에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블록체인이 하나의 블록으로 수렴할 수 없다는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이 전체 네트워크의 90%의 노드에게 블록이 전파되기 전에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랜덤 타이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저 타이머가 익스파이어 되면 블록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저 타이머가 랜덤이라서 제 랜덤 타이머가 끝나는, 즉 운이 좋은 사람이 먼저 블록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저 타이머가 익스파이어 되는 평균 시간이 네트워크에 블록이 전파되는 그 시간 정도가 되게 만든다면 우리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블록이 난무하지 않고 하나의 블록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가변적입니다. 즉 노드들이 새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랜덤 타이머가 조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랜덤하고도 원하는 이제 그 시간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노파심의 설명을 하나 더 드리고 넘어가자면 왜 랜덤 타이머여야 하냐? 랜덤 타이머가 아니라 같은 타이머면은 모든 노드들이 한꺼번에 블록을 만들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각 노드들이 서로 다른 타이머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게 랜덤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타이머가 익스파이어 되는 사람이 블록 만들도록 해야지만 이제 블록이 난무하지 않겠죠. 그 랜덤 타이머를 만드는 방법이 proof of work, 즉 작업 증명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작업 증명이라는 방법은 블록을 만들 때 일정량의 컴퓨팅 파워를 소비하도록 만들어서 그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확률적으로 어떤 값을 찾도록 만들어요. 그랬을 때 그 값을 찾은 노드가 블록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그 작업 증명은 그 블록의 봉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찾은 노드가 블록을 실링할 수 있고요. 실링이 된 블록만이 이제 유효한 블록으로서 네트워크에 전파가 될 수가 있어요.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은 블록이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논스라고 하는 값을 조정하는 건데요. 이 논스는 블록에 포함된 필드고요. 그 논스라는 값을 계속 이제 증가시키거나 혹은 랜덤하게 값을 변화시키면서 블록을 해시한 값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때 이제 논스 값을 계속 바꾸면서 시행을 반복하게 되는데, 올바른 논스 값을 찾는 과정은 되게 확률적이에요. 그래서 시행이 많을수록 블록을 찾을 확률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면 카지노에 갔어요. 카지노에 제가 슬롯 머신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제 슬롯 머신에서 777이 나올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777이 나올 확률만큼 이제 시행을 반복하게 되면은 저걸 결국엔 찾을 텐데, 그런데 확률을 높이려면 저 카지노 기계는 여러 대를 두고 여러 대를 동시에 하게 되면은 시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777을 결국 찾으면 그 찾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이제 블록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비트코인 혹은 블록체인에서 그 슬롯 머신은 채굴기라고 하는 디바이스죠. 그래서 그 채굴기를 여러 대를 놓게 되면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내가 저 채굴기를 여러 대를 들고 있으면은 블록을 찾을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논스 값을 찾게 되면 블록을 만들고 블록을 만듦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작업 증명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넘어가자면, 작업 증명 방식은 원래는 어디 쓰인 기술이냐면은 스팸 메일을 방지하는 기술이었어요. 스팸 메일을 보낼 때 어떤 사람이 이제 광고 메일이죠. 주로 광고 메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막 보내는데, 이때 메일을 보내는데 드는 비용이 매우 적다 보니까 광고 효과가 매우 크겠죠.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광고 효과는 크든 작든 어쨌든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메일을 보낼 때 비용 크게 만들었어요. 그 비용을 크게 만드는 방법이 원래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담 백이라고 하는 분이 2002년에 해시캐시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실은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메일 주소가 있죠. 받는 사람의 주소가 있고 앞에 이제 본인의 시간 같은 게 적혀 있고 뒤에다가 논스라고 하는 값을 붙이는 거예요. 이 논스는 원래 통신에서 메시지를 마구 보낼 때 메시지의 순서가 막 뒤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메시지에다가 이제 순서를 표시해 놓는 게 논스라고 하는 값인데, 그 값을
여기서는 이 값에다가 추가시켜가지고 해시 함수에 넣었을 때 나오는 이 값을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일 주소 뒤에다가 논스를 붙여가지고 샤1이라고 하는 해시 함수에 넣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값을 얻게 되는데요. 이때 이 나오는 해시 값에 리딩 제로, 즉 앞에 나오는 0의 개수가 원하는 개수가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전체가 40자리라면은 앞에 나오는 0의 개수가 12개가 되도록 하는 논스 값을 찾는 그런 예시예요. 그래서 메일을 보낼 때 해시 함수에 넣었을 때 나오는 해시 값에 리딩 제로가 12개가 나오도록 하는 논스 값을 찾아야만 유효한 메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팸 메일을 보내는 사람은 유효한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각 메일마다 저 논스 값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는 방법은 시행을 반복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거의 랜덤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을 반복해서 저걸 찾아야지만 보낼 수 있게 한다면 메일을 마구 보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메일 주소나 메일을 보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 바뀌는 값 뒤에다가 논스 값을 붙였을 때 이 논스 값도 계속 새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스팸 메일을 보낼 때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시행의 횟수는 이렇겠죠. 리딩 제로가 12개인 16진수를 찾는 확률은 전체의 경우의 수 16의 40승분의 앞에 0의 개수를 뺀 16의 28승 거기다가 1초에 할 수 있는 시행의 횟수, 즉 해시레이트를 곱하면 이 값을 찾을 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나오겠죠. 비트코인에서는 저걸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일에서는 메일 주소와 시간이었지만 비트코인에서는 이전 블록의 해시 값과 그리고 나머지 여러 필드들의 값을 합쳐요. 그래가지고 블록 헤더라고 불리는 이 값을 해시에서 나오는 리딩 제로가 특정한 개수가 나오도록 하는 이 논스 값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찾으면 이 블록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신기한 건 해시 값의 특징이 이제 해시 값은 값을 조금만 바꿔도 이제 아웃풋 값이 되게 크게 변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라는 스트링이 있었고 여기에 0을 붙였을 때 해시 값이 이거였고 1을 붙였을 때 이거였고 1을 붙였을 때 이거였다면은 해시 값이 되게 다르죠. 그래서 이 랜덤한 값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논스 값을 넣어야지 내가 원하는 리딩 제로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통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해보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계속 시행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를 우리가 마이닝 혹은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결국 채굴을 막 하다 보면은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시행을 반복해가지고 하나 찾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채굴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에서 누구나 블록을 만들 수 있지만 아무나 만들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이 네트워크의 90%의 노드에게 전파되기 전에 새로운 블록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각 노드들은 블록을 전파하게 되면은 자기가 만들던 거 버리고 그 블록 뒤에 새로운 블록을 만들도록 그렇게 프로토콜을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사실 동시에 두 블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랜덤 타이머잖아요. 그래서 랜덤하기 때문에 우연히도 블록이 네트워크에 전파가 다 되기도 전에 새로운 블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을 우리가 체인 선택 규칙, 체인 셀렉션 룰이라고 부르고요. 비트코인에서는 롱기스트 체인 룰, 즉 가장 긴 체인을 선택하는 규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록이 전파되기 전에 새로운 블록이 나와버리면은 경쟁하잖아요. 지금 레이스 컨디션이잖아요. 그 상태로 둬요. 그리고 그 다음 블록이 나오게 됐을 때 어디에 붙었냐에 따라서 더 긴 게 정해지겠죠. 그럼 더 긴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레이스 상태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레이스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비트코인 논문에서 푸어성 분포를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뭐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떤 컴퓨팅 파워를 가진 사람이 공격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제 레이스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6블록까지는 할 수 있는데 사실 6블록 정도 되면은 거의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즉 컴퓨팅 파워가 전체 네트워크에 49% 있는 사람이 공격을 한다고 해도 이제 6번 이상 레이스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를 증명해놨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51%의 노드가 경직하면 이제 그런 식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즉 6개의 블록만 우리가 본다면 즉 51%의 컴퓨팅 파워가 올바른 블록을 생성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하나의 블록으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증명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비트코인에서 이 랜덤 타이머를 쓰는 거죠. 그럼 결국에 PBFT는 악의적인 노드가 전체 노드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에서는 악의적인 노드가 전체 노드의 절반 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미만이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PBFT 방식보다 조금 더 악의적인 노드에게 관대하죠. 문제는 이제 레이스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6개의 블록 정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만약에 더 긴 체인이 있었는데 다른 체인이 더 길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체인 선택 규칙에 의해서 더 긴 체인을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비트코인에서 혹은 블록체인에서 지금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블록체인을
우리가 캐노니컬 체인이라고 부르는데, 캐노니컬 체인이 더 긴 체인으로 바뀌는 순간, 그런 현상을 우리가 리오그나이제이션, 줄여서 리올그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이 리올그가 자주 발생하지 않아야지 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리올그가 자주 일어나게 되면은 계속 최신 블록이 바뀌니까 좀 금융 상태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올그가 잘 안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보면은 리올그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퓨어 W와 가장 긴 체인 규칙을 합쳐서 나카모토 컨센서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나카모토 컨센서스를 쓰게 되면 이제 이러한 어지러운 상태를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블록이 나와서 이제 더 길어지게 되면은 모두가 저 블록체인을 따르겠죠. 저게 캐노니컬 체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블록이 전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전파되는 와중에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지 않는 거예요. 저 랜덤 타이머에 의해서. 그래서 이 블록이 전체 네트워크에 다 전파가 되고 나면 그제서야 새로운 블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노드가 웬만해서는 같은 블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블록으로 동기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반복하는 게 블록체인이다. 결국 이게 비트코인이 만들고자 했던 그런 합의 알고리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블록체인이 느리니까 이 블록 인터벌을 줄이고 블록의 크기를 늘리고 하면은 TPS, 즉 트랜잭션 per second, 즉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양을 그런 식으로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블록의 크기를 늘려요. 그러면 네트워크에 그 블록을 전파하는 시간이 느려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인터벌이 길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블록 크기를 늘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인터벌을 줄이죠. 그러면은 블록이 다 전파되기 전에 새로운 블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터벌도 함부로 그렇게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이 네트워크가 되게 가변적이란 말이에요. 되게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블록을 막 늘리고 인터벌을 줄이고 하게 되면은 하나의 캐노니컬 체인으로 수렴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할 때는 되게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보실 때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거의 메인 체인에 대한 홍보가 없지만은 과거에 우리는 블록 크기가 막 1기가예요. 그리고 블록 인터벌이 1초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빠른 블록체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되게 위험한 발상이고요. 비트코인은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블록 크기도 1MB로 잡고요. 그리고 블록 인터벌을 10분으로 잡았죠. 사실 이거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이면은 1MB짜리 블록이 전체 네트워크에 전파되고 나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이유인데, 그래서 이걸 좀 줄여도 됩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을 포크한 다른 블록체인들은 블록의 크기를 2MB로 늘리기도 하고, 이더리움은 블록 인터벌을 15초로 줄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더리움이 채택한 15초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짧아지게 되면은 좀 다른 기술들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빠르려면은 이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개방성을 좀 줄인다던가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기존에 쓰던 P250 방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코어를 보실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for you. 한 발짝 왜 못 다가가는지 하나도 따라 못하겠네. 제게 가르침 느린 게 좋은 거래 보담 나도 캠에 배부리